자,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구체적인 절대 왕권의 이제 왕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먼저 서유럽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유럽 넘어갈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절대 왕정 시기 때 두 개 가문이 크게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독일의 합스부르크가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반려왕 왕조죠. 반려 왕조는 나중에 부르봉 왕조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합스부르크와 반려왕 그 다음에 뒤에 부르봉 왕조 이렇게 이제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먼저 합스부르크가를 이제 볼게요. 자, 이 합스부르크가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를 지배했던 왕조인데 이 왕조 때 이제 막시미리안 1세 때 이는 결혼을 통해서 여러 영지들을 통합을 해서가요. 그래서 이제 뭐 부르고뉴 공령의 상속력 혼인을 해가지고 네덜란드를 이제 얻게 되고요. 은강어 유명한 티로를 비롯한 오스트리아의 주변 영역을 통합하는 한편 또 보헤미아와 헝가리 왕과 또 인척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신성로마 황제가 보헤미아 왕과 헝가리 왕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지역을. 그 뒤를 이어서 16세기 때는 자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연합왕국이 돼서 에스파냐 통합왕국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연합왕국과 그 다음에 그 에스파냐 왕실하고 이제 연결되면서 혼인관계를 합스부르크 제국이 이제 출현이 되죠. 그래서 합스부르크는 예전처럼 어마어마한 그 제국이 변화되는데 그 영역을 보면 뭐 오늘날 독일의 여러 지역들, 그 다음에 헝가리, 그 다음 보헤미아, 그 다음에 남이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지역, 네덜란드, 어마어마한 땅이 있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 당시 카일 5세가 통합을 해서 이제 황제가 선출되면서 이제 이 땅을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카일 5세 때 들어서 그는 방대한 합스부르크 지배자가 되었고 해외 신비를 제외한 유럽 내 그의 영토는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남부 독일의 여러 지역, 에스파냐, 네덜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프랑스 공대, 밀라노, 나폴리, 실리아, 사르디아 및 기타 지중해 연안의 에스파냐 영이었다. 자, 근데 카일 5세 합스부르크 제국은 그 설립 경위를 보나 대개 보면 뭘 통해서 성립된 거야? 결혼을 통해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리적 분포를 보아 경관 통일 제국이 아니었다. 그래서 혼인관계나 상속을 통해서 획득한 저마다 역사적 정통과 사회구조가 너무 달리하는 여러 국가와 지역의 집합체에 불과했다. 그렇긴 하나 그 세력은 건대하고 주변 국가의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 위협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유럽 중심부의 비교적 넓은 영토와 인구도 많은 프랑스였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중세 말에 나폴레옹 왕국에서 에스파냐 아라곤과 이탈리아 북부에서 합스부르크 왕실과 대립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건 나폴리 왕국 같은 경우에 시치리아 왕국 때 시치리아를 둘러싸고 그 아라곤과 싸우고 있었죠. 왕가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이탈리아 북부에서 합스부르크 왕실과 대립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탈리아 통일전쟁 같은 거 있죠. 이탈리아 전쟁. 이탈리아 전쟁은 북부 이탈리아를 둘러싸고 교황령을 둘러싸고 누가 싸운 거야? 프랑스의 반려 왕조하고 그 다음에 독일 합스부르크가 싸운 전쟁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카일 5세는 프랑스와 1세를 중심으로 합스부르크와 반려 왕실의 대립과 투쟁은 이탈리아 쟁탈적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근데 카일 5세에게는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다. 앞서 지적한 것 같이 그의 강대한 제국은 결국 통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민족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정치적 분열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가 지 땅이라도 지가 직접 통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옆에 이제 왕들이나 제후들을 일종의 봉신사만 이제 거느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독일은 연방국가 자유도시 연합체뿐만 아니라 연방군주는 하나하나 주권국가 독립된 경향이 매우 강했고, 때문에 또 루트의 종교개혁이 있었죠.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비잔티 제국을 영향시킨 오스만 트루프가 그 세력을 신장함으로써 동남쪽에 이제 보헤미아와 헝가리를 침공하고 수도 빈을 위협하는 형세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빈이 그 오스만 트루프한테 몇 번을 이제 공격을 받았어. 2번 정도 공격을 받았어. 1차 빈 포위 사건, 2차 빈 포위 사건. 그래서 간신히 물리치긴 했지만 그만큼 위협적이었다는 거죠. 프랑스와 1세는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지 않을 리가 없었고 그는 이교도인 트루크와 동맹을 맺는 것까지 사용하지 않았다. 자, 그러나 그 반세기 거쳐 일제일제 투쟁
끝에 지칠 때 지친 합스부르크와 프랑스는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카토 캄브리지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뚜렷한 승패를 가지지 못한 채 합평을 맺었다. 이 조약을 프랑스는 이탈리아 포기하는 대신에 나일강변의 요지였던 멘스, 툴, 베르댕을 얻었다.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지역은 이제 베르댕 지역이죠. 베르댕. 예, 베르댕. 자, 그래서 이제 만스, 툴, 베르댕인데 되게 보면 나일강 지역을 이제 얻게 돼요. 이 지역이. 이 나일강을 왜 했냐면 그 당시 프랑스가 뭐냐면 지향했던 국경선이 자연 국경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국경선은 자연 지물을 이용해서 국경선을 형성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일강이야.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는 이 나일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독일과 국경선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30년 전쟁 때도 그 영토도 그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제 얻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에스파냐 넘어가죠. 자, 에스파냐는 칼 5세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를 하야맞고 이제 누트파타넘을 포기하고 퇴일했는데 두 개로 나눴다고 했죠. 그래서 독일의 이제 그 황제 자리는 누구한테 줬냐면 페르난드 1세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와 네덜란드, 프랑스 공대, 밀라노, 나폴리, 시칠리아. 에스파냐와 네덜란드가 그 당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그 요충지는 누구한테 줬다고 했죠? 필리프 2세에게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카톨릭 영향 때 메리와 결혼을 성사시켰다. 카일 5세는 연방군주의 저항이 심한 독일 제국을 버리고 왜냐하면 여기는 실제 실속이 없어요.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영역은 오스트리아 그 주변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자기한테 동생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자기 아들에게는 뭘 줬다? 에스파냐와 네덜란드를 주고 이걸 결혼을 통해서 예전에 이제 합스부르크가 잘 이용했던 게 뭐예요? 결혼 정책이잖아. 그래서 영국까지도 결합을 시키려고 해서 하스부르크 제국이 이제 뭐냐 또 하나의 초국가적 제국을 아들에게 이제 넘겨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됐죠. 예. 왜 안 됐냐? 일단 이제 필리프 2세하고 메리에 결혼해서 필리프 2세하고 메리에 결혼해서 아예 깨지게 되고 메리가 죽음으로써 자식도 없고 그리고 이제 메리가 그 필리프 2세가 또 파산을 선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정복 전쟁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파산을 이제 도저히 못 갚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 그 돈을 빌려준 후고가가 뭐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몰락을 하게 돼. 그럼 그 당시에 필리프 2세가 파산을 하게 되냐? 원래 그 스페인 지역 같은 게 유대인 자본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재정복 운동까지는 유대인들 포용했는데 얘네들이 딱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제 개종을 안 하면 너네들 재산을 빼앗겠다. 아니면 죽이겠다. 위협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디 도망간 거야? 네덜란드 도망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 왕권에 필요한 돈이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정복 전쟁하고 전쟁이 있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파산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16세기 때 에스파냐가 유럽에서 어느 국가보다 우월한 지위에 누렸던 시대였다. 카일 5세부터 시작된 에스파냐 우월은 필리프 2세 때 계속되었으며 지중해 진출이었던 트로클, 그 유명한 무슨 해전을 통해서 격파했죠? 레파토 해전에서 통해서 격파했죠.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고 레파톤의 그 위치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찾아서 그리스 해안 부분이에요. 그리스 해안 부분. 예, 예전 지도에 나왔던 부분인데 기억을 해주시고 어디와 비슷하다고 했죠? 악티움 해전 있죠? 동일한 위치야. 그리스 레파톤이나 악티움이나.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중해 패권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통해서 포르투갈도 합병을 했어요. 물론 포르투갈은 나중에 또 분리 나가요. 자, 에스파냐 윤성이 신대륙의 무역, 특히 신대륙도 막대한 양의 귀금속 유입의 결과였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신대륙 무역은 세비야의 상봉을 통해 독점적 국가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 혜택이나 귀금속은 지속적인 국부의 증진에 기반 조성을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했다.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왜 스페인이 많은 금과 은이 유입된 데 불구하고 영국, 프랑스보다 뒤처졌냐? 그걸 이제 보면 첫 번째로는 비능률적인 관료제 유지와 귀족과 궁중의 사치. 두 번째는 아까 끊임없는 전쟁 비용 지출. 거기에다가 이제 에스파냐 사회 구조의 경제와 취약성이 기금속을 다시 국외로 유출시켰다. 여기 취약성이 나와. 일단은 국내 산업이 별로 없어요. 에스파냐는. 국내 산업이 없고 주로 이제 뭘 하고 먹고 사느냐면 그 당시에
모직물. 그러니까 우리가 모직물 하면 이제 영국가 생각하지만 스페인도 모직물이 발달된 국가야. 자,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국가 건설 상황에서 서유대 봉건제 장원제가 성립되지 않았죠. 오랫동안 저기 그 이스라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것은 농민들 유리하기보다 오히려 불리했다. 토지는 귀족과 교회에 집중되고 세금과 귀족에 대한 공납으로 농민의 빈곤에 허덕였다. 그러니까 봉건제에서는 농민들이 그래도 토지는 받았잖아. 소유권 없어도. 근데 이거는 요 상황에는 토지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귀족하고 그 당시 교회에 토지가 다 집중됐어. 경영권이나 이런 것들, 소유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런 세금이나 귀족의 공납 때문에 빈곤에 허덕였고 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동 양모 조합이었던 메르스타의 특권과 횡포예요. 아까 모직물 주요 생산 산업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봄과 가을로 북으로 남에서 북으로 이동한 양떼와 그것에 주어진 특권은 농업에 타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동 경력은 뭘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왔다리 갔다리 한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농경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목축주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농사에 큰 타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실 재정의 주된 원천은 메스타 앞에 농업이 재물을 바쳤다. 그래서 메스타가 왕실에 막대한 돈을 주고 대신에 이 목축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경지를 버려야 됐다는 거죠. 예. 자, 편판 종교정책으로 17세기 초에 취해진 이스라엘계 원주민인 모리스코의 추방 또한 그 수가 30만 정도 있고 이들이 대개 보면 뭘 가지고 있었냐면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 기술을. 그래갖고 세계사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했던 후우미야드 왕조 있죠. 후우마야 왕조는 발달된 농업 기술들을 그 당시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인들에게 이제 데리고 와서 널리 전파했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천들 뭐예요? 다 추방했어. 이교도단 이유로. 동시에 여긴 안 나와있지만 유대인도 추방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상당히 배타적으로 놀았다는 거죠. 그 다음 중세 말에 또 이제 여기가 이제 4번째 정도 되는데 자 중세 말에 모직물 공업을 비롯한 공업생산 뜻하지 않았던 기금수의 유입으로 국가재정 풍요 원천을 발견한 정부는 보호육성 정책 부재와 기술적 후진성을 위해서 네덜란드 특히 영국산 모직물 경제에 패하게 돼요. 그래서 좀 남아있었던 모직물 공업조차도 누구한테 피했다? 영국산 모직물에 패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때 쇠퇴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대의 무역은 그것이 세비야 상공에 독점했다 하더라도 상공 부르주아에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이게 5번째인데 돈을 본 부르주아는 토지를 구입하고 귀족의 지위를 사들여 비생산적 계층으로 전신하기 원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상공업자들이 그걸 토지를 사서 뭘로 하죠? 지주로 전환됐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스페인만이 아니라 영국도 그랬어요. 영국도 그다음에 지주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상공업자들도. 그래서 상공업자들이 이제 돈 좀 벌면 지주가 되곤 했어요. 왜냐면 젠틀이라는 같은 계층이었다 보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스페인이 그게 더 심했다는 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에스파냐는 최대한 상품인 메스타의 양목을 포함한 국내 생산품만으로는 필요한 외국 상품을 조달할 수 없었고 그 나머지 이제 그만큼 이제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수출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화폐가 은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세비야에 들어온 신대륙 금속은 바로 외국에 흘러나갔다. 자, 필리핀 2세는 강당 이질적 영토를 통합하기 위해 카톨릭 신앙으로 하나로 인류 통합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때 똑같은 원칙 있죠.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를 내세웠어요. 이걸 좀 노마처럼 좀 약간 다양성을 내세워서 뭔가 통합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파토 해전에서 에스파냐 국력을 가시했고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지중해 확보해 줬으나 막단 정비 주체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프랑스의 종교전쟁에 대해 개입 여지가 지출이 컸으며 극기하는 가장 부유한 영토 네덜란드를 상실했다. 예, 요게 이제 큰 패착이죠. 이게 돈 많은 지역인데 그래서 마침내 신교도인 영국 여왕 엘리자스 응지역에서 파괴한 무적 함대가 무참하게 깨졌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아르마다라고 하죠. 무적 함대를. 그 깨진 해전이 그 유명한 카렌 해전이죠. 카렌 해전. 외워 두세요.
그 다음에 또 별칭으로 아들마다 해전, 아들메다 해전이 있고 몇 개 또 별칭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카렌 해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이제 함대가 그 스페인의 함대를 그 당시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공선을 통해서 돌파시켜서 깼죠. 예. 그래서 아까 같은 스페인 같은 경우 해군이 별로 없어요. 전문적인 해군이. 그 다음에 배에다가 육군 병력, 그 태우고 이제 싸우는 형식이고, 그래갖고 이제 배가 부닥친 다음에, 갈고리 걸고 넘어와서 거기 배 탔던, 군인들이 와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육군이 강하니까 육전대 일종 비슷하게, 싸웠던 거고, 해군은 육군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배에서만 싸워야 돼. 그래서 이제 배를 이제 잘 몰아야 되는데, 문제는 배를 너무 멀리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를 포격을 가도 안 맞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갈고리를 만들었어요. 던졌어. 던지고 나서 얘네들이 접근해오면 어떻게 해요? 밀어내고 그 다음에 또 멀리 가면 끌어오고 그래서 요게 대포를 쏠 수 있는 거리를 딱 유지한 다음에 여기를 이용해갖고 뭐냐면 대포를 쏴서 이제 무너뜨리고 거기에다 또 하공선이다 해가지고 배에다 불을 지폈죠. 그래서 진을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카르네전 때 스페인이 무진장 깨졌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도망치는데 어디 도망쳤냐면 저 스코틀랜드 북해 쪽으로 도망가서 근데 거기는 거의 죽음의 바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거의 한 반 이상 3분의 2가 다 없어지고 북해에서 돌아온 병력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완전히 깨졌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태양이 기우는 곳이 없었던 에스파냐 제국도 사양의 길을 들었다. 카르네전은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토전사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방송을 했거든요. 토전사의 카르네전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한번 내가 나올 것 같아. 이거는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네덜란드를 볼게요.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 중세를 통해서 북해 및 그 발트해 무역의 중심지로 상업이 육성했고 13세기 때 모지물 공업이 발달, 도시가 발달했고 시민 계급이 성장도 현저했다. 도시의 지방에서 자치적인 어떤 특권을 누리고 지역에 따라 언어와 풍습도 차이가 있었다. 근대 초에 이제 칼빈 계통의 신교들이 받아들이면서 주민 수가 많아졌고요. 그때 이제 에스파냐의 필리핀 2세가 중앙 집권적 통일 정책 일환으로 지역적 차이나 자치권을 무시하고 종교 재판을 강화해서 일률적으로 카톨릭을 강요했죠. 자, 그 예전에 아버지 때 칼 5세 때는 나름대로 그 종교적 강요를 유지했어요. 칼 5세는. 그래서 칼 5세는 예전부터 네덜란드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했는데 필리핀 2세는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냐면 일률적으로 신교도 지역에 카톨릭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발 불러일으켜서 결국에 알바공을 이제 그 군대에 파견했지만 이게 뭐냐면 오히려 불길 더 붙여놓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네덜란드는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일부 귀족과 민중의 합성해서 아까 이제 언급했던 오렌지공 원리엄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구교도하고 신교들이 같이 참여했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구교들이 탈락해 나가고 북부 7주가 이제 위트레트 동맹을 결성해서 투쟁한 끝에 그 1581년에 선언하고 공명을 네덜란드 연방국가라고 하였다. 이때 이제 중심 북부 7개 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홀란드야, 홀란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홀란드가 네덜란드라는 별칭이죠. 홀란드가 네덜란드라고 이제 별칭 쓰고 홀란드를 이제 쓰면 하란이라고 하죠. 하란. 한자 지으면 하란. 네덜란드 의미예요. 자, 그 후에 이제 에스파냐 전쟁이 계속되었으나 17세기 초에 후전이 성립되고요. 30년 전에 마무리 된 베스트팔렌 조약에 정식으로 이제 독립을 인정했다. 자, 그때 30년 전쟁에서 네덜란드 개입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팔치란 지역이 있었어. 그 팔치란 지역이 네덜란드와 스페인 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구교 측에서 이 팔치 지역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팔치 지역이 장악하면 위기에 빠지죠. 왜냐하면 팔치를 통해서 강력한 그 스페인이 그 당시 육군이 강했거든요. 해군 좀 약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육군 병력이 어디에서 팔치를 통해서 네덜란드 후방을 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뭐 많은 큰 군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당시 30년 전쟁 신교들을 지원했던 거예요. 예, 그런 거 연결시켜서 같이 보면 되고 또 영국도 뭐냐면 팔치와 네덜란드가 뚫리면 영국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네덜란드와 이제 스페인하고 이제 활치 이렇게 연결된 라인이 형성되잖아. 그러니까 영국도 군대는 파견하지 않았어요. 영국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예, 항상 돈하고 말로 하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부채질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 국교 그 초창기 때는 이제 뭐냐면 그 국교들이 좀 유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교 이제 떨어뜨리려고 덴마크 왕꼬시고 스웨덴 왕꼬시고 프랑스하고 외교질 해가지고 다 국제 정쟁을 번진 게 뭐냐면 영국의 외교적인 어떤 노력 때문이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독립을 인정받았다. 베스튼팔렌 조약회가 네덜란드 지금은 왕국이지만 그 당시 연방제 공화국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에는 국가 원수였던 총독과 입법권을 가진 연방회의가 있고 주마다 주의회가 있고 그다음 분권적 성격을 갖고 있었고요.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또한 그것이 새로운 발전의 변형의 계기가 됐다. 자, 원래 그 네덜란드 중심이 어디였냐면 안트페르펜이에요. 안트페르펜. 여기가 중심지였어요. 여기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에스파냐군이 점령을 하게 돼요. 에스파냐군이 왜 점령했냐면 그 당시 에스파냐군은 용병이었어요. 용병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용병대의 특징이 뭐죠? 돈을 안 주면 약탈을 해. 그래서 그 당시 에스파냐군이 이제 그 당시 네덜란드 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돈을 안 줬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트페르펜에 가가지고 약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 그 네덜란드 벨기에 쪽에 있는 구교도들은 그 당시 전쟁에 참여 안 했는데 이 안트페르펜 약탈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어떻게 해요? 신교편에 붙어버린 거야. 우리가 다시 이제 구교로 돌아왔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안트페르펜가 이제 에스파냐 용병들에서 약탈당하니까 이때 상공업 상공업자들 어디로 갔냐면 암스테르담으로 갔어요. 예. 이때부터 이제 암스테르담이 이제 뭐냐면 그 중심지가 된 거야. 요때 또 여기에 유대인도 들어오게 되죠. 유대 자본도. 그래서 이제 금융 자본의 어떤 금융의 또 중심지가 되고 그래서 암스테르담은 17세기 통해서 유럽 경제, 특히 상업과 금융의 중심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이제 그 금융 그 기법들, 뭐 옵션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주식회사 제도 다 누가 만든 거야? 여기 네덜란드인들이 만드는 거야. 네. 자, 하여튼 네덜란드의 경제 기반은 모직물공업과 조선업 그리고 중개산업.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여기 빠졌지만 금융업이었죠. 예. 그래서 근대 초에는 네덜란드 동유럽산 곡물과 목재 등을 반출해 이를 유럽 각처에 재수출했으나 16세기 말에 그 상승대가 지중해와 아프리카 서해안, 포르투갈, 브라질까지 진출했다. 1602년에 동인도회사가 설립되고요. 강력한 국가의 지원하에 아시아 동맹에 진출하게 되고 포르투갈 상업권을 뚫고 들어간 원래 포르투갈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아부카르카부터 해가지고 호르무즈, 고아, 물라카 세 개 지역을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그 포르투갈, 네덜란드는 그 물라카 지역을 또 점령해요. 물론 여기가 흑기지만 그리고 나서 또 자바의 바타비아 이런 이제 확고한 거점을 했다. 자, 자바의 그 바타비아는 오늘날 그 어디겠어요? 인도네시아 수도였던 자카르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대신에 아시아 항공무역 지배하게 됐다. 물론 이것도 이제 영국, 프랑스한테 나중에 뺏기게 되지만 하여튼 17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이제 제치고 여기 해양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래도 이제 자바의 바타비아인데 여기가 오늘날 이제 인도네시아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누구의 지배에 있었다? 네덜란드의 지배에 있었던 거죠. 자, 네덜란드 독립은 대상인 중심으로 한 시민계급의 성리였고 또 이제 독립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도 그들이었다.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난로 융성하는 세계적 국제무역의 중심지였고 금융의 중심지였고 상당히 다양한 사상가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화가들 예술가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화가 렘브란트, 철학자 스피노자, 그로티우스 등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국의 저명학자들이 동경의 대상이 됐고 다른 나라에 출판할 수 없는 서적이나 서적들이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강점은 종교적 다양성, 사상적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신교도 믿고 있었지만 신교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부교도 유대교, 심지어 이슬람교 다 받아들여서. 네. 그래서 이런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네덜란드가 번성을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네덜란드 모직물공업은 영국의 모직물공업과 도전을 이제 받게 되죠. 원래 영국과 네덜란드는 상생관계였어요. 근데 15세기 후반 때부터 이제 영국이 자체 모직물 공업을 하면서 경쟁 관계로 바뀌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17세기 중엽에 크노넬이 영국에서 뭘 공포하죠? 항해조대를 공포하죠. 그래서 네덜란드 중개 사업을 타격을 입히고 영국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17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기울게 돼요.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도 이때부터 영국에서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그러니까 금융의 중심지도 그 당시 그 암스테르담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영국의 런던으로 넘어가게 돼. 이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랑스를 볼게요. 프랑스. 프랑스는 일단 위구르 전쟁을 정교전을 겪게 되죠. 이건 뒤에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위구르 전쟁 부분은 좀 뒤에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예. 이거는 좀 뒤에 얘기하고 앙리 4세가 이제 즉위하게 돼서 이제 뭐냐면 낭트 칠령을 통해서 앙리 4세가 이제 즉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는 구교도였다가 신교도로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리고 앙리 4세는 이제 실리라는 유능한 보좌관을 얻어서 농업을 장려하고 뭐 도로와 교량을 개축을 하고 프랑스의 사치품 공업과 견직물 공업을 육성했다. 프랑스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가 발달됐어? 사치품 공업. 예. 그래서 여자분들 많이 가시면 이제 프랑스 명품 거리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뭐 명품들은 다 프랑스에서 이제 뭐 했는데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조 조건도 있어요. 이제 서양사 강의에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많이 뭐냐면 나잖아요. 그러니까 증기를 많이 돌려서 저가 제품들 많이 생산을 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석탄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증기보다는 수협을 통해서 이제 동력을 얻어갖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많이 찍어서 박리담회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싸가지고 뭐 소수의 정예 물건들 아주 고급스러운 물건들 만드는 게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질이 점점 좋아지고 그 다음에 좀 고급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 고가 제품들. 그래서 프랑스가 사치품 공업이 지금도 되게 발달돼 있죠. 자, 하여튼 그래서 왕은 호대 국민들의 몫이 살아가는 국왕을 전해졌으나 불행히도 그 암살당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린 누이 13세가 즉위하니까 왕권이 흔들리고 혼란 지점을 이제 진종이 나타나고 이때 이제 귀족들 요청으로 삼부회가 소집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계과 귀족사의 날카로운 의견들이 왕권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이때 이제 삼부회에 성직자 대표에서 참석한 후 나중에 추기경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리슐레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리슐레이는 왕권 강화 국력의 증진이 주요 목표였어요. 이 사람이 재상이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국가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국가의 종리가 팽자에 필요한 욕구를 종식해. 이게 뭐냐면 국가이성은 뭐냐면 개별적 이익을 떠나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야.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추구하는 거고 각 계층의 어떤 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국민의 각 개인의 각 계층의 이익과 국가 전체 이익이 부닥치면 국가 이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되죠? 이는 당연히 개인과 단체 이익보다는 국가 이성의 이익을 더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세웠고 그런 거 원칙에 따라서 국민 다다수가 카톨릭을 믿고 있지만 국가 이성이 어디를 추구하고 있어요? 신교도를 지원하든지 뭐냐면 요구하니까 국가 전체 이성을 전체를 볼 때는 국가 이성 측면에서는 뭐냐 카톨릭보다는 어디를 지원해줬다? 신교도를 지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낭트 칠령으로 그 당시 남서부 지방 요새 도시로서 관리할 권리가 있는 위구노 정치적 특권을 없애고 이걸 그라스 칠령이라고 해요. 그라스 칠령. 이건 좀 나중에 종교적 위구노 전쟁할 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들의 본거지였던 라오스항을 점령했다. 그 다음에 그런 대귀족의 어떤 귀족 음모와 지방 귀족들의 반항, 그 다음에 중세 허덕이었던 농민들 반란을 진압하고 국왕에 의해서 임명된 지방장관들을 새로이 정부에 파견하여 사법, 치안 유지, 재무 등 지방 인정을 간장하게 했고 중앙의 국무회의를 강화하고 전문화시켰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지방장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파리의 지방고등보원과 뭐 이런 등등등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대조 30년 전쟁을 개입해서 독일의 신교를 지원함으로써 프랑스의 국익을 증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 니슈의 후계자로서 루이 14세는 그 미성년기에 보냈던 이탈리아 출신의 마제랑 역시
철저히 국가 이성에 추종됐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개인이나 집단이나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국민들 개개인 이익보다는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국무회의의 강화와 지방장관의 임명을 권한이 축소된 파리의 고등법원 귀족들이 이른바 뽀로동의 난이 나죠. 이 난이 이제 여기는 그냥 간단한 설명도 있는데 서총에는 잘 설명해요. 1차 뽀로동의 난, 2차 뽀로동의 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난은 국민 속에 특히 신흥 시민 계급의 참된 뿌리를 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오히려 마제든과 권력과 관료제적 절대 왕정의 강화는 확립시키는 결과가 됐다. 이 뽀로동의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그 파리의 고등법원과 귀족들이야, 구색들이야. 그래서 이들이 부르주아 세력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자기들 이익에 반하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그 난을 실패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마자의 권력이 컸고 그 당시 관료제적 절대 왕정이 강화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난이 왜 실패했냐면 신흥 시민 계급들의 어떤 그 연합하고 이제 하다가 실패했고요. 그 결과 이제 마자의 권력과 관료제적 절대 왕정이 강화되고 확립시킨 결과가 였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난의 실패 원인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실패 원인 결과. 네. 자, 이 기반은 이제 절대 왕정 기반이 마제랑을 만들었고 마제랑이 사망 후에 퇴위한 게 아니라 사망 후겠네요. 네. 얘가 퇴위한다고 예전에 얘기했는데 하여튼 사망 후에 그때 이제 성령이 됐던 루이 14세가 이제 즉위하게 돼요. 이 사람은 재상을 두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직접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는 총명을 우월했으며 위대한 지배자로서 거의 모든 자질을 갖추었고 스스로 국왕의 일이라고 말하고 국가 통치에 전념하였다. 그의 그 시세는 위대한 세기가 되었고 그는 태양왕이라고 불렀다. 루이 14세는 유능한 보좌관과 장관들이 많았으나 그 중에서 축출한 인물은 뭐냐면 재물을 담당한 콜베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무슨 정책을 했어요? 중상주의. 네. 그래서 이 중상주의를 뭐라고요? 콜베르주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까쯤에 설명한 그런 뭐냐면 무역 차일선, 그 다음에 산업 보호주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했죠. 그래서 시민계급 출신으로서 재무 외에도 상업, 농업, 해군, 식민지 등 강국의 국정을 총괄했으며 리슈에 같은 재상은 아니었지만 어디까지 왕의 충실한 관리자로서 콜베르주의라고 부르는 정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이제 실시했다. 그는 먼저 재정개혁을 착수하여 개간과 관계시설의 확충 등 농업진흥에 힘썼으나 그가 무엇보다 힘썼던 것은 뒤떨어진 프랑스 공업의 육성이다. 그는 국립공장과 특권 매뉴팩처를 성립했고 각종 특권을 부여한 동시에 자본에 대여, 장려과 하사, 외국인 기술자 유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내 공업과 육성과 보호를 힘썼고 수입 억제와 수출 증대를 도모한 한편 국내 관세 정비, 그 다음 도로의 수축, 그 다음 랭구드 운하의 개통 등 산업 발전을 기획했다. 요거 좀 외워두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콜베르의 정책 한 두세 가지 써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중상주의 정책 이단으로 그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꾀해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요. 국제무역의 증진과 식민지 획득에 노리겠다. 그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이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노력으로 유럽 전체 불황기에 접었던 17세 후반에 프랑스의 국부와 국력은 크게 증대되었다. 자, 루이 14세는 또 국부의 증대를 바탕으로 파리 교회에 호화찬란한 바주샤의 궁전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문화예술 장르 나시냐, 코르네이유, 몰리에르 같은 위대한 극작가나 프랑스 고조문화 바로크 양식을 피웠다. 그래서 이제 바로크 궁전은 되게 거대하죠. 웅장하고 남성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맨날 연애를 열어.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 문화도 널리 유럽에 전파시키고 그리고 귀족들도 와가지고 많이 비싸게 연애에 참여하면서 이제 자기 돈을 쓰게 만들죠. 결국엔 재정 파탄을 유도시켜갖고 알아서 기계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했죠. 그래서 루이 14세의 베르사유의 궁중생활 호화롭고 세련된 것이며 유럽 각국의 군주나 국왕들 이를 모방하고 있었고 프랑스어는 그 당시 유럽의 외교계와 사교의 언어가 되었다. 그래서 각국의 왕실들은 집안에서 자기 모국어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썼냐? 불어를 썼어. 심지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를 안 써요. 뭘 쓰죠? 불어를 썼어요. 예. 그것도 있다고 했죠?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왕실은 건너 다 뭐예요? 일가 친족들이야. 예. 자, 하여튼 루이 14세는 위대한 국민에 걸맞게 군사 양성을 주력했고 그의 주변엔 당대의 제일 가는 군중과 누구와 축성소에 뛰어난 보방, 그러니까 명제 트레 같은 등이 있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17세기 후반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축적된 국력의 중대한 축적을 통해서 루이 14세 영토 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조 전쟁을 이제 왕조 전쟁. 이 사람이 왕조 전쟁을 한 4개? 잠깐 한 5개 정도 한 것 같아요. 4, 5개.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자, 에스파냐 중심의 왕비의 상속권을 내세워 에스파냐 네덜란드를 침략했어요. 에스파냐 네덜란드는 어디까 벨기에를 의미해요. 그래갖고 이 땅이 내 거다. 근데 별로 소득 없이 끝났어요. 이 첫 번째 이제 왕조 전쟁을 일으켰고요. 얼마 후 이제 네덜란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네덜란드 전쟁이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 오렌지경 얼렴의 지도에 왕강을 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그리고 포유센이 네덜란드를 지원했다. 결국에는 그 루이 2세가 나이메한이라는 조약을 맺어서 프랑스 공대를 확보하고 전쟁을 종료시켰다. 자, 여기서 이제 있고 이 두 번째 전쟁이죠. 요게 이제 역조로 나오는 관련된 그 합리적 행동 이론 있죠? 합리적 행위 이론 관련돼 갖고 이제 예문이 나왔던 게 요 관련된 거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이야. 그래서 그는 다시 나일 강변에 서부 독일의 영토를 팽창하고자 이른바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정통적으로 나일강을 기점으로 자연 국경선을 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영토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일으킨 게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인데, 이번에 네덜란드 오렌지공 얼령을 중심으로 독일 내에 유력한 연방 국가와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스웨덴 그리고 전쟁 중의 원념이 영국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영국, 사보이 등 거의 그 유럽 전체 대동맹이 결성되고요. 요때 이제 원념이 영국 왕이 됐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제임스 2세가 쫓겨나가지고 제임스의 딸이었던 메리와 그다음 원념이 공동 통치자가 되죠.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맹이 결성되고 이때 대동맹을 뭐예요? 아우쿠스부르크 동맹이라고 해요. 프랑스 해군은 영국 해군에 패했다. 그래서 맺어진 게 나이스바이크 조약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알자스 일부 지역을 보호하는 데 그치고 협상 유지에 합의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게 이제 네 번째 거죠. 이게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야. 4년 후에 왕위 계승자가 없던 에스파냐 카르로스 2세가 이제 뭐냐면 그의 전 영토였던 왕위를 루이 14세.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이제 딸이 거기에 이제 갔는데 이제 하여튼 그 전 영토와 왕위를 루이 14세 손자 필립에게 주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 발생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프랑스와 에스파냐는 부르봉 왕실에 의해서 통합되었다는 이는 유럽의 큰 국제적 세력군이 완전히 파괴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왜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는 걸 썼죠?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가 손자 필립에게 카르로스 2세가 루이 14세 손자 필립에게 물려주고 사망하려고 하니까 이게 일어난 거야.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루이 14세는 이제 손자는 이제 카르로스 2세부터는 외손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되면 세력군이 깨지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고, 그래서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를 주축으로 대동맹이 결성되어 격렬한 전투가 이제 벌어졌고, 전세는 프랑스에 불리했고 결정적은 아니었으나 대동맹의 단결도 말게 깨졌다. 하여튼 전쟁에 지친 그 루이 14세는 무슨 조약을 맺었죠? 위트레트 조약을 맺게 되고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루이 14세는 에스파냐 프랑스를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그의 손자 필립을 에스파냐 왕으로 앉히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신대륙의 뉴폴랜드, 노바스코시아, 허스트만 지역을 영국에 양도했고요. 영국은 다시 에스파냐부터 지중해 간문경인 지브롤터와 에스파냐 시민지였던 시민지 노예 공국을 얻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상강구역과 관련돼서 이제 나왔는데 상강구역에서 초창기 때는 그 에스파냐가 상강구역을 주도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누가 이제 주도하게 되냐면 영국이 주도하게 돼요. 그게 예.
자, 오스트리아는 지금의 벨기에에 해당하는 에스파냐 네덜란드를 이제 획득했고,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나중에 1차 세계대전까지 그 당시 이제 1차 세계가 아니라 비인회의 까지는 오스트리아가 이제 거기에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사보이는 어디일까요? 후에 이제 사르디아 왕국이죠. 예, 사르디아 시칠리아를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르디아나 또 바꿔서 사보이공은 사르디아 왕이라고 칭하게 됐다. 시칠리아를 사르디아로 바꿔서 이제 사르디아 왕이 되었고, 실제로 이때는 사보이보다는 사르디아가 중심 지역이 됐어요. 19세기 때 이탈리아 통일 긴 과정에서 여기에 시작됐던 프로이센도 이 전쟁을 공로로 해서 그 당시 왕의 칭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프로이센 왕이라고 칭하게 되죠. 원래 그 사람은 브랜덴부르크 선제후였어요. 선제였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동프로이센, 서프로이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전에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로이센도 이 전쟁 왕의 칭호를 얻게 되고요. 여긴 안 나왔지만 그 당시 이제 포멜리안 지역이 있어. 포멜리안 지역. 이 포멜리안 지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동포멜리안 지역과 서포멜리안 지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포멜리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 설명했지만 여기 서프로이센과 동프로이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브랜덴부르크 영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땅이 중간에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서프로이센과 동프로이센이 월경지야. 그러니까 중간에 영토가 연결되지 않는데 그 해안가, 발트 해안가 연결된 지역이 뭐냐면 포멜리안 지역이에요. 근데 동프에 서프로이센 나누는데 요걸 누가 각각 나눠 갖고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폴란드하고 스웨덴이 나눠 갖게 돼요. 그래서 서프로이센 스웨덴 있고 동프는 폴란드인데 요 땅을 이제 그 전에 그 몇 번 점령을 했지만 국제적 관계 때문에 압력 때문에 물려주고 다시 스웨덴한테 줬는데 이 땅을 요때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국토의 연결을 반 정도 완성시켰고요. 나중에 이제 폴란드 분할이 있었죠. 폴란드 분할에 또 참여해서 그 동폴란드 동포말리아 지역을 이제 폴란드에 뺏어갖고 연결시켜. 그래서 브랜덴부르크 지역과 프로이센 지역을 서로 연결시켜 나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루이 14세는 그의 치세 말기에 이뤄 무모한 전쟁을 거듭함으로써 프랑스의 국력이 탕진됐고요. 또한 그는 종교 통합을 깨달때에서 낭트 칙령을 철폐함으로써 5만에 이르는 그 유능한 기술자와 상공의 위군노들이 네덜란드, 영국과 그 대륙의 식민지 그리고 프로이센 등에 빠져나갔다. 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의 이제 절대 왕정을 볼게요. 자, 그 앞부분에 동유럽의 이제 절대 왕정과 서유럽의 절대 왕정의 이제 차이점이 좀 있는데 서유럽과 비교해서 좀 볼 필요 있어요. 이거는요. 자, 동유럽은 절대 왕정은 관료 집단과 상비군을 거느린 강력한 절대 왕권의 전제 지배다는 기본적 성격에서 서유럽과 절대 왕정과 다를 바 없다. 여기까지는 뭘까요? 네, 공통점이죠. 관료제 상비군 공통점. 자, 그러나부터가 뭘까요? 이건 차이점이죠.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설립 연대가 17세 후반이야. 서유럽보다도 1세기 늦었다. 그리고 설립 계기가 자율적인 왕권의 강화가 아니라 이를테면 프로이센의 경우 스웨덴의 위협 속에서 타협적으로 성립되고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율적이고 군사적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로이센은 스웨덴하고 같이 싸운다고 했죠. 포멜리안 지역을 둘러싸고 몇 번의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로는 그 서유럽에서 농노제 붕괴와 자본주의의 성장이 절대왕정 성립의 사회적 기반이 된 것 달리 동유럽에서는 재판 농노제가 절대왕정의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동유럽은 도시도 없고 거기다 부유자 세력도 미비하다 보니까 이 재판 농노제가 실시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부유자 성장 더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서유럽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부유자를 바탕으로 이제 더 자금을 받고 성장을 하는 반면에 동유럽은 이런 재판 농노제를 바탕으로 뭐죠? 융코가 그 역할을 한 거죠. 융코가. 예. 그래서 이제 공공세였던 융코가 그 역할을 했거죠. 그래서 넷째로 동유럽의 절대 왕정기의 기족은 고급 관리나 군장교로서 왕권을 봉사한
봉사 귀족들, 융커 세력이었고 절대왕권 이상한 귀족들의 봉사의 대가로 그들의 영지에 대한 농노의 지배권을 인정했다. 이게 이제 내가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거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설립 시기가 100년 정도 늦었고 자율적인 왕권이 아니라 군사적 타율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당시 기반이 재판 농농제를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과 달리 도시가 미발달했고 부유자 세력의 성장이 미비했기 때문에 재판 농농제를 했고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봉사 귀족이 그 기반이 되었다. 융커 세력들이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듯 동유럽의 이것도 못하네. 동유럽. 자, 동유럽형의 절대왕정은 서유럽형과 달랐으며 재판 농노제를 기반으로 한 동유럽에서는 도시와 부유자에 미봤다가 왕권의 귀족의 유착으로 인해서 밑으로부터 개혁이나 혁명 가능성이 희박하고 위로부터 개혁이 가능했다. 요거 좀 특징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0년 전쟁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이건 종교 전쟁과 관련돼 갖고.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가네. 얘가 안 익혀요. 잠깐만요. 네. 자, 프로이센의 흥기를 볼게요. 자, 30년 전쟁의 고비로 독일은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연방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으며 각 연방국가는 저마다 차이가 있으나 신분제 국가 단계에서 절대왕정 체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수많은 연방국가 중에 독일의 미래에 비해서 유럽의 국제정치에 가장 주목을 끄고 중요한 것은 브랜데르크 프로이센의 흥기력. 자, 그래서 브랜데르크 이제 선지였던 호헨초대로 가는 17세기 독일 기사단이 개척한 프로이센을 상속하여 브랜드부르크 프로이센이 되었다. 브랜드부르크는 그보다 나일 강변, 크레파 등을 획득했고 그 영토는 브랜드부르크 중심으로 나일 강변과 비스트로 강변에 산재되어 있고 30년 전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 브랜드부르크 선제의 영토는 산재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영토가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라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월경지라고 하죠. 보통 이게 넘어서 국경을 중간중간. 근데 이건 프로이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복잡한 인척관계, 경험관계 엮여 있기 때문에 국경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야. 많은 나라들이 되게 떨어져 있어. 이게.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프로이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 같은 경우 신교 국가였죠. 근데 이제 30년 전쟁의 피해가 이제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다는데, 많았긴 많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프로이센은 초창기 때 강망하고 있다가 중립 지키고 있다가 후반기 가서야 좀 참여했어요. 이 나라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부터 좀 중립을 지킨다는 이제 명목으로 땅을 이제 좀 받았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동프리센 그쪽 땅을 이제 좀 받았죠. 아니 서프리센 땅 쪽으로 받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대선제후. 대선제후라는 것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제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이나 비에르는 전쟁 피해 복구에 노력한 한편 산재된 영토를 통합하고 절대 왕정체제를 수립하고 장차 프로이센 흥기에 기반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산재된 영토는 주로 이제 서프로이센과 동프로이센을 연결하려고 스웨덴과 좀 많이 싸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아까 했던 스웨덴과 계속 싸웠던 것은 그 당시 포메니안 지역을 획득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이유인데, 자, 그는 인구 증가, 왜냐면 인구가 너무 적었어. 그 당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됐어요. 예, 그래갖고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위구노 외국 이주자를 이제 환영했고, 영주 신분, 특히 귀족의 정치적 권리를 두고 상비군을 설치한 등 중앙집권적 절대 왕정을 수립했다. 이때 상비군 용병하고 좀 개념이 다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상비군을 프로이센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네, 프로이센들은 예전부터 농사만 짓다 보니까, 그리고 이들을 전쟁에 동원하면 어떻게 했어요? 농사는 누가 지어? 인구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개본 외국인 병력들 차원해가지고
뭐냐면 썼어. 그래서 각계 징병관들을 파견해갖고 했는데 월급을 그렇게 별로 안 주니까 되게 비합법적인 방법 있죠? 약탈, 협박,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했고, 주로 이제 유랑자들이 끌어다가 이제 뭐냐면 군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중앙집권적 어떤 그 왕정을 수립했고, 그 다음 귀족, 특히 푸르센 귀족들은 영지 내에서 권한을 증대시켜주고, 그들에게 이제 행정이나 군대 장교 등용했다. 그래서, 그 결과, 융코로 알려진 토지 귀족과 절대 왕권은 서유럽의 같이 대립 관계도 아니라 서로 협조하는, 유대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푸르센 비에름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푸르센 1세요.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되게 헷갈려. 아까처럼 푸르센이 비에름 맨날 이렇게 반복되거든요. 예, 하여튼 푸르센 1세는 푸르센 왕의 칭을 얻게 되고 언제 얻었죠? 위트레이트 조약 때 얻었죠. 다음 푸르센 비에름 2세는 푸르센은 유럽 강대국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 그는 국가기구에 대한 왕의 통제를 강화하고 관료조직을 합리화시켰고 상비군을 배는 늘리고 철저히 훈련을 시켰죠. 왕의 군대에 대해서만 돈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 밖에 대해서 인식 근검조력을 신조로 국고의 축출을 가했다. 충실히 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군인왕이라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덕후야. 네. 그래서 집에 뭐 칼도 하고 총도 만들어 놓고 막 거기 모집에 전쟁에 관심이 많아. 근데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던 왕이 있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뭔가 강하게 키우려가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짐 갖춰서 죽였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이제 푸르센 2세인데 얘도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부인하고 딸이 말리는 바람에 안 죽이고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왕이가 됐어요. 자, 푸르센 2세는 능률적이고 충성스러운 관료 조직과 풍부한 재정 그리고 기강이 엄격한 잘 훈련된 군대를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부왕이 남긴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푸르센은 젊어서 음악을 좋아하고 플루톤을 연주하고 시를 즐겼다. 부왕은 이러한 푸르센을 국가행정과 정무에 익히도록 10년간 매우 엄격하게 훈련을 시켰다. 훈련시킨 거는 거의 좁혔다고 보시면 돼요. 반망국대에다가 몽둥이 들고 때리고. 네. 하여튼 그 때문에 28살 왕이 오자 눈앞의 기회를 푸르센이 결국 놓치지 않았다. 그 기회라는 것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왕조적으로 팽창적인 나라로서 지금 벨기에 지역과 이탈리아 영토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핵심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슐레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핵심부조차도 이민족이 많아 이질적 요소가 많은 구성된 왕조 국가였다. 특히 여기 보면 헝가리는 이제 누구죠? 마자르족이고 보헤미아는 오늘날 체코죠. 네. 특히 이제 헝가리가 되게 반란이 많았어요. 헝가리 하면 뭐가 유명하죠? 얘네들 선조가 뭐였어요? 마자르족이 유목민족이냐. 헝가리 기병대가 대단해. 얘네들. 이거 헝가리 예전에 몽골족들과 한번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몽골족들의 기병 전술 다 뭐냐면 통합했어. 그래서 최강의 기병대 헝가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일단 이 헝가리가 이제 오스트리아 지배하에 상당히 반항을 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이건 뒤에 이렇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18세기 초에 에스파니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를 부르봉 왕실에 넘겨주긴 했으나 그 당시 중앙유럽의 강대국이었다. 오스트리아 내의 일부 지역에서는 고대 게르만법 그래서 이제 이 게르만법에 의한 여자 상속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100년 전쟁에서 에드워드가 배제당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반려 왕조 넘어갔잖아요. 이 법이 뭐냐면 샬리카 법이 있어. 샬리카 법.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황제 칼 6세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어요. 그 딸이 마리아 테레지라고 했죠.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가 영토를 상속하려니까 이 샬리카 법이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죽기 전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국사칙서를 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유명하죠. 국사칙서. 그래갖고 그때 국내 귀족과 주변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이 원래는 게르만법에 샬리카법에서 상속 못 받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영토적 특권들을 나눠주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해줄 테니까 너네들 인정해달라. 그럼 좋다고 하지. 근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약속이 안 지켰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이익만 챙기고 약속을 안 지키고 결국에 칼 6세가 사망하니까
23살 마리아 테레지가 그 뒤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사칠선을 존중한 나라는 없어요. 그냥 이익만 챙긴 거지. 그래서 그 당시 프로이센이 재빨리 성유법이 발달하고 석탄과 철이 풍부한 어디 공격했다? 그 당시 이제 브랜덴부르크 남쪽 지역이었던 슐레 지역을 공격을 해요. 점령을 하고 있었고, 자, 영토 획득의 기회를 엿보았던 프랑스, 에스파냐, 바이에른, 그다음 프로이센 편에 서고 영국이 오스트리아 편에 가담했다. 자, 이걸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또 식민지 그 왕조 전쟁의 특징이 뭐라고 해서 식민지 전쟁도 같이 일어났다고 했죠. 세 번째 식민지 전쟁이었던 그 인도 아메리카 각지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패권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했죠? 월리엄, 옌, 조지아, 프렌치 인디안 전쟁. 세 번째 조지아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조지아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패가 안 되니까 맺어진 게 뭐냐면 에이스-라 사페 조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식민지 전쟁 결과 에이스-라 사페 조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이제 프랑스 간에 뭐냐면 협정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마리아 테레지의 왕위를 확인하는 대신에 포르투갈은 뭘 얻게 돼? 순례지의 영토 확인을 이제 얻게 돼, 영토를. 그래서 이게 드레스덴 조약이에요. 예. 그래서 순례지를 그대로 영유하게 됐다. 자, 그 다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이 끝난 후에 1748년, 7년 전에 시작된 1756년 사이에 유럽의 국제관계가 변화했는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외교혁명이야. 그 외교혁명은 거의 한 100년, 200년 동안 유지했던 외교관계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순간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 프로이센 편을 들었던 나라들이 어디에 붙어요? 다시 오스트리아 왕위 그 7년 전쟁 때는 오스트리아에 붙고, 거꾸로 영국은 오스트리아에 붙었다가 어디에 붙었죠? 또 프로이센에 붙었죠. 이렇게 동맹관계가 바뀐 것이 뭐냐면 외교혁명이다, 이렇게 있죠. 가장 큰 변화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중에 프로이센의 마키아벨리즘의 스타일에 분격한 프랑스가 전후에 프로이센의 중앙유럽의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데 위험을 느꼈고, 너무 커진 거야, 이 프로이센이. 슐레지의 탄환을 노렸던 오스트리아 권유를 받아들여 2세기 동안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동맹관계를 맺은 사실이다. 왜냐,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반려 왕족 때부터. 근데 이런 적대관계를 해체하고 동맹관계 맡기는데, 이건 최근에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영국하고 러시아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이제 독이 등장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영국과 러시아 간에 영러협상을 맺은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프로이센이 증오했던 러시아 여자였던 엘리자베스는, 자, 여기에서 엘리자베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에카테리아 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 여자 엘리자베스는 영어식 발음이고요. 러시아 여자 에카테리아라고 보시고, 뒤에 에카테리아 여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자, 기꺼이 프랑스, 오스트리아에 쭉 넘어가서 진해 참가했다. 그리고 이제 3대 강국에 포위됐던 고립된 상태에 놓인 프로이센은 영국에 접근하였다. 그래서 영국은 해상과 식민지에 프랑스에 대립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영국의 왕실이 어디였죠? 하노버였죠. 그래서 하노버를 지켜줄 세력이 필요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포유센과 동맹을 이제 맺게 되죠. 자,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게 7년 전쟁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7년 전쟁이 완전히 세력관계가 바뀌면서 동맹관계가 바뀌면서 이런 것도 7년 전쟁이 반영이 되는데, 자, 7년 전쟁은 한편으로 오스트리아의 슐레지아 타반과 포유센 세력을 거꾸로는 프랑스 및 러시아의 동조,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 식민지 쟁탈이 이중으로 있다.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7년 전쟁이 일어날 때 마지막 식민지 전쟁이 일으켰죠. 이게 무슨 전쟁이었죠?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라고 하고, 그다음 인도 탄압전을 뭐라고 하냐면 프레시 전투. 그죠? 그래서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대 세력에 대해서 프레디는 기미하게 전투를 전개했다. 먼저 프랑스군을 로스바하 전투에서 격파하고, 오스트리아군을 로이타에서 이제 압도했으며, 러시아군을 쇼르드루프에서 이제 승리하게 됐다. 자,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그무려 프로이센에게 등을 돌렸다. 왜냐면 그 당시 1759년 프로이센은 쿠네루스 도르프 전투에서 한패하고 수도인 베르닝마저 위기에 처했는데, 자, 근데 이때 이제 승리의 여신이 또 누구한테 하냐면 프로이센을 이제 손을 들어줬죠. 왜냐면 영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영국 얘기를 했는데, 영국은 대륙의 전쟁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절대 참여 안 해, 얘들. 항상 뭘로 했죠?
돈하고 말로 때운다고 했죠. 외교적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때우는데, 당연히 얘네들 시민정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재정책 지원만 했어. 경제 파견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이제 있다는데, 이때 여제 엘리자베스가 이제 사망하고, 누가 즉위했냐면 포트로 3세가 즉위했어요. 이 사람 6개월 즉위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독일이라고 생각했죠. 러시아인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좀 지능 지수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 3세가 즉위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병력을 철수를 해버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를 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르투갈이 강화를 했고, 체결하게 되고, 이래서 포르투갈에 위협했던 동맹과 무너지고, 이때 전쟁에 지친 고종국들은, 자, 후 베르투스크 브루크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순례지한 영토를 확인하고 전쟁을 종결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민지전쟁을 볼게요. 그럼 식민지전쟁은 이제 그 당시, 7년 전쟁 종결과 거의 비슷하게 식민지전쟁도 끝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파리조약이에요. 파리조약. 주의할 게 뭐냐면, 그 7년 전쟁이 뭐냐면 끝나고 맺어진 조약이 파리조약이 아니라, 이건 무슨 조약이죠? 후 베르투스크 브루크 조약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지조약은 뭐와 관련돼 있다? 프랑스 인디안 전쟁은 그 파리조약 관련된 거야. 그 예전에 이거 서양사 개론 내용이 예매하게 적혀 있어. 마치 7년 전쟁과 관련돼 갖고 파리조약이 맺어진 걸로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7년 전쟁이 끝난 무렵에 뭐냐면 이 식민전쟁도 끝났고, 그걸 따라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간에 파리조약이 맺어진 거야. 네. 이 파리조약은 그 200년 동안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전쟁을 마무리한 조약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영국은 프랑스부터 캐나다와 미시시피 동쪽 지역, 서인도 제도 일부, 그리고 서아프리카 기지였고, 여기에서 이제 캐나다 지역이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야?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에스파냐부터 플로리다를 얻게 되었다. 에스파냐부터는 플로리다를 얻게 되는데, 이 플로리다는 에스파냐 다시 얻다가 또 넘어가다가 왔다 갔다 해, 이 지역은. 자, 에스파냐 그 대신에 프랑스부터 루이질리아나를 얻고, 루이질리아는 예전에 설명했죠? 오늘날 미국의 저쪽 중서부 지역을 얘기해요. 중부 지역을.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이야. 그래서 미시시피 강 그쪽, 동쪽 지역부터 해서 캘리포니아 서쪽 지역까지. 그래서 오늘날 엄청난 지역을 있는데, 이게 원래 프랑스 땅이었다 다시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스페인한테 넘어가요. 그 대신에 또 나중에 또 프랑스한테 넘어가.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자,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의 일부와 인도의 약간의 교육 지원을 보유했으나 북미 대륙과 인도에서 영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했다. 무슨 전투 때문이죠? 플래시 전투 유명하죠. 예. 그래서 세계적인 지도적인 산업 및 심리 제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파리조약 나왔기 때문에 파리조약 내용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요. 자, 7년 전쟁 후 포르투갈은 강대국으로서 지위가 확고 부동하게 굳혀졌다. 전후에 포르투갈은 복구 작업을 이제 전념했다. 전화가 심한 지역은 세금을 면제하고 농민들의 농기구와 종자를 무료로 배급하고 운하, 도로, 교량을 건설하고 속택지를 이제 개간하고 새로운 총략을 건설하고 신앙에 관계없이 수많은 이주민들 유치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의 제일 문제가 뭐였어요? 인구가 별로 없어요. 인구 유치가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또는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강박하고이라는 그는 중상주의적 어떤 정책을 실시했다. 보호관세 설치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 중대와 자급자족을 위한 낙후한 산업보호 정책을 실었다. 아마 경제정책 나올 수도 있고, 뭐 전후 복구 정책도 나올 수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오니까 몇 가지 외워두시고. 그 다음 포르투갈 기후는 벌로 적합하지 않는 뽕나무 재배를 장려하여 경진물 고급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 갈려있는 다른 섬유공업과 금속공업이 발달되었다. 아마 군대에 갈려있는 섬유공업 같은 경우는 군복 만드는 거와 연결시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는 고문을 없애고, 그러니까 예전에 고문이 있었나봐. 그래서 이제 근대식으로 사법개혁을 단행했고, 상비군을 증가하고, 그 다음 1차 폴란드 부활을 통해서 그 서프리스 획득하고 영토를 통합했다. 서프리스 획득은 이게 좀 잘못된 건데, 이미 획득돼 있었어요. 이 땅은 아마 이제 뭐냐면 그 포멜리아 지역을 이제 획득한 걸 얘기한 거야. 폴란드부터. 예. 자,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인구는 그의 즉위 당시에 약 300만에서 500만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지적은 그들 대왕이라 부르기에 족한 것이었다. 프로이드는 음악을 좋아했다. 이 사람은 프롯을 잘 불렀다고 해요. 그 말년에 프롯도 불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 그 그림도 남아있어. 그 시도 썼으며, 계몽사상 특히 볼테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 전제군주로 자칭했고,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이 났죠. 국가는 제1의 공복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디에 썼냐, 반 마키아벨리언을 썼어. 이 사람이 좀 약간 웃긴 게, 그 반 마키아벨리언을 써가지고 마키아벨리를 비판하면서 막상 자기 정치는 뭐야? 마키아벨리즘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정반대인데, 그런 게 있잖아.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그 폭력 아들은 자기 아들도 뭐야? 그 부인한테도 폭력 행사하잖아. 물론 폭력 행사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반 마키아벨리에서 그 아버지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그 정책을 한 건데, 하여튼, 자기 아버지 반대 때 반 마키아를 썼지만, 실제 아버지 때도 뭐냐면, 마키아벨리주의자가 됐던 거죠.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젊어서 반 마키아벨리를 전수했고, 그 다음에 외교와 군사행동이 마키아벨리의 포부를 다뤘었고, 그는 본질적 가부장적 성격을 가진 전제주의 전대군주였고, 푸일센의 군국주의적 관료적 절대 왕권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군대 지휘자로서 지휘층의 어떤 걸, 그 국가의 근간을 생각했고, 그들은 농노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면에 중상계급을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하였다. 그는 당대는 물론 후대에도 가장 위대한 전형적인 제국적 독일인으로서 독일 군주의 모범이 되었으며 프랑스 문화와 신치의 프랑스어로 글을 쓰고 그의 말년에 일어났던 시작한 독일 문화의 새로운 질풍 노동의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이중적인 거죠. 약간 이제 프로이센에 위해서 싸웠지만 뭔가 그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뭔가 어디에 가까워요? 프랑스에 가까워요. 이게 이중적인 어떤 인간이었고 이 사람이 또 뭐 약간 여자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들리는 동성연애라는 것도 있고 말년에 이제 여자를 좀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양성연애자 같아 이 사람이. 자, 뭐 그런 개인 성적 취향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오스트리아를 보죠. 오스트리아는 실레지아는 상수했지만 여전히 중부 유럽의 강대국이었다. 그 영토는 강대였으나 산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질적인 민족과 주민들로 구성되었고 한 국가로서 건강한 통일성도 없었다. 그래서 7년 전쟁 후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거기에 카톨릭 신앙이 두터운 기부인으로서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계몽 전제군주로서 진지하게 오스트리아의 전반적 개혁을 시도했던 것은 요제프 2세였다. 그래서 이제 그는 마리아 테레지아 장남으로서 부친 프란츠가 이제 사망하니까 제의를 계승했으나 그 당시 모왕이 누구예요? 마리아 테레지아죠. 이 마리아 테레지는 했는데 이 사람이 애를 되게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왕자와 공주를 낳고 마리아 테레지의 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프랑스 왕비 아들은 마리아 앙뚜아네트죠. 예. 그 사람이 여왕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겸손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그 딸한테 이제 마리아 앙뚜아네트 이제 시집보냈다 하는 말이 너의 왕비로서의 권위는 화려한 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의 기풍에서 나오는 거다. 절대 겸손한 생활을 하라. 그래서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상당히 겸손한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잘못 알려져갖고 이 사람은 사치에 빠진 여자다 하면서 잘못 알려졌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다니까 빵 없으면 고기나 먹어라. 그런 말을 했다는데 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구라고 가짜 뉴스고. 근데 왜냐면 그 당시 프랑스인들이 오스트리아를 별로 안 좋아했어. 거기다 이제 오스트리아 여자가 와서 왕비가 되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프랑스 혁명 측에서는 이 여자를 좀 깎아내가지고 어떻게든 혁명이 폭발될 기폭제를 마련하려고 했고. 자, 하여튼 그래서 욕을 좀 많이 얻어먹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참수를 당했죠. 자, 하여튼 요제프 2세였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사망되니까 요제프 2세는 이성의 시대에 적합한 제방 개혁을 착수했고 농노를 해방하고요. 평등주의 입각해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해서 사형과 공을 폐지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교육을 보급을 힘썼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대부분 귀족들의 반대 때문에 공차에 실패했고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독일인들 중심으로 전 영토를 통합하고 중앙집권을 강한 정책 또한 이질적 민족과 주민들의 반응이 컸다. 특히 이제 헝가리나 체코나
특히 이제 유고슬라 슬라브족도 계통에 이제 관련된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당시 가장 참되고 진지한 계몽군이었던 요제프 2세는 스스로 다음 같은 모비명을 작성했다. 가장 훌륭한 의도를 가졌으나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지 못한 요제프 2세가 잠들다. 뭐 이렇게 썼는데 요제프 2세의 정책 나올까요? 모르겠는데 한번 외워주세요. 이것도. 자, 러시아의 대두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요.